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방송 주제는 이것이 무슨 경고등이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그래프의 비교라고 썼는데요. 무엇인가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보이죠? 이겁니다. 이거 현재 얘를 A라고 치고 또 우측에 있는 것을 B라고 치죠. 그러면 A가 정상이다.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 때 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자동차가 B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를 밸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근데 밸브 오버랩 구간이 커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졌죠. 왼쪽에 비해서 여기가 늘어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파란 걸로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한 거. 이것이 곧 흡입 행정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걸로 표기한 것이 배기 행정입니다. 그러면 흡입, 그 다음에 뭡니까? 압축이겠지. 압축.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축이 되는 과정이 이때는 정상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밸브 개폐 선도니까요. 우측에 있는 거는 또 여기도 압축이겠죠. 압축 구간이 어떻습니까? 여기가 정상이라고 치면 여기는 짧아졌죠. 압축 구간이 짧아졌다. 피스톤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축 구간이 짧아졌다고 묘사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기 흡입을 못했으면 이런 뜻입니다. 실린더로 빨아들여야 할 공기가 가령 500cc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요인 때문에 500cc를 빨아들인 게 아니고 가령 350cc 밖에 못 빨아들였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T2라는 거 있었죠. 압축말 온도. 이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압축말 온도가 가령 500도씨라고 치죠. 500도씨라고 한다면 우측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면 얘가 가령 400도씨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그러면 500도씨일 때는 완전연소 조건을 갖는데 곧 압축을 한 다음에 경유분사를 했습니다. 500도씨에다가 경유분사를 하면 폭발 과정을 통해서 1200도, 1300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우측에처럼 압축말 온도가 400도라고 치면 여기다가 규정된 경유를 분사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온도가 안 올라간다. 그 낮은 온도 속에서 분사된 연료가 완전히 연소가 할 수 없겠죠. 결론은 뭡니까? 불완전 연소를 이미 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사람으로 말하면 소화불량이 왔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이 왔으니까 배기구로 배출가스가 완벽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덜 탄, 탄매가 있는 상태로 나간다. 그래서 DPF에 오염이 된다. DPF가 막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왔을 때 소화를 돕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항문에다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말아서 넣었다. 그 넣은 장치가 곧 DPF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요. DPF가 달려있다? 그러면 내 자동차는 DPF가 달려있어서 매연이 안 나와? 이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DPF가 있어도 매연이 나가면 언제든지 막힐 수 있는 것이 DPF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매연은 곧 정비의 대상인 것이지 DPF를 장착해서 정화시키는 대상이 아니다. 완전 연소된 자동차의 연비가 가령 12km예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자동차가 리터당 약 8km밖에 못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부족한 주행거리는 왜 나왔느냐? 완전 연소를 못하니까요. 낮은 힘으로 자동차가 주행하기 때문에 연료를 많이 먹는 겁니다. 경유를 결론은 뭡니까? 길바닥에다 쏟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자동차는요. 늘 정비해서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완전 연소를 못했으니까. 피스톤 행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로? 폭발입니다. 이때는 최대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구간이 짧아졌죠?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완전 연소 못해서 손해났죠? 힘이 없어서 손해났죠? 결론은 필요 없는 돈을 낭비하는 주체가 곧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권영호 TV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동차 얼마든지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앞으로 고장을 정비를 하든 않든지 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정비를 했다고 치죠. 우선 뭐 경고등이 뜨는 거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고등이 떴던 것을 해결했으니까 또 동일한 증상이 안 나오려면 엔진 오일 점도와 교환 시기입니다. 5,000km를 주행하는데 6개월, 그리고 동일한 5,000km를 주행하는데 1년 걸려요. 12개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은 5,000km다, 6,000이다, 만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교환 주기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5,000을 동일한 주행거리, 누구나 다 5,000이라고 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6개월에 5,000, 어떤 사람은 12개월에 5,000. 엔진오일 점도가 주행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간이 오래 방치되면 될수록 엔진오일이 나빠집니다.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탄다. 그러면 과연 몇 킬로마다 오일을 교환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그거를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스캐너를 이용해서 BPS를 보는 겁니다. 부스트 압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AFS 값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결정한다. 그러면 에어 프로세서는요, 커먼데일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말이냐, 밀리그램 퍼 스트로크입니다. 그리고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이렇게 1시간당 공기량이 몇 킬로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단위와 한 스트로크당 몇 밀리그램이 들어가느냐 라고 하는 걸로 모든 스캔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것도 규정된 값이 있다. 그리고 부스트 압력도 규정된 값이 있다. 단위는요, 밀리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밀리바 또는 밀리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정비사가 단위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부스트 압력의 정상적인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얼마인지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좋다. 냉각수 비중, 이거는 뭐 100번 1000번을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이 권영호 TV를 안 보신 분들은 냉각수 비중은 무시하고 탄다. 그러나 무척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엔진의 온도입니다. 곧 현재 내 자동차의 엔진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뭐 돼요? 이렇게 에어컨 냉각수 비중과 연관이 짓는 겁니다. 엔진 온도가 가령 89도짜리냐 또는 그리고 뭐 95도짜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추라는 겁니다. 오버쿨로 가듯이 너무나 낮추는 거, 예를 들어 95짜리를 가령 80도로 낮춘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95도짜리를 90도나 85도로 낮추는 건 쉽습니다.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와 함께 협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냉각수 비중 플러스 서머스탯입니다. 서머스탯. 그걸 정비를 하면요, 엔진 온도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에어컨 가스 압력에 의해서 엔진 온도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어컨 가스량이 정량입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모르실 겁니다. 에어컨 가스가 정량이면요, 에어컨 냄새가 안 납니다. 에어컨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자동차에서 에어컨이 냄새가 난다, 에어컨 성능이 약하다, 그렇다면 가스 압력이 비정상이구나, 곧 이것이 엔진 온도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유 품질입니다. 정유회사별로 어느 특정 회사 명칭은 안 부르겠습니다. A라는 정유사가 있고 B도 있고 또 C도 있고 D도 있고 다양하죠. 이런 정유사별로 경유의 품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회사 거 또 어느 회사 거는 안 씁니다. 이 회사들 거는요, 세탄가가 다른 회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세탄가가 착화 성능을 말하는 건데요, 세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완전 연소를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세탄가가 낮은 게 좋겠죠. 물론 너무나 낮아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특정 회사 견유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 자동차의 평균 주행 속도를 좀 알고 80km에서 100km 사이로 다니는 게 좋다. 그런데 물론 뭐 서울 시내, 뭐 대전 시내, 부산 시내 이런 데서는 뭐 80km 속도를 못 내겠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시내 주행만 하는 자동차라면 가끔은 강변도로 같은 곳 좀 달려줄 필요도 있다. 또는 고속도로를 달려줄 필요도 있다. 평균 주행 속도를 좀 높여주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평균 속도를 높이라고 하니까 시내에서 세게 달리다가 사고를 내면 그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7번째로 급출발하는 거, 뭐 이거는 좀 안 좋습니다. 서서히 출발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휠 얼라이먼트 상태가 좋냐 이겁니다. 또 타이어 공갑이 낮아도 엑셀 페달을 많이 밟아야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주행을 합니다.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어도 필요 이상으로 악셀 페달을 많이 밟는 일을 하기 때문에 7, 8 항목을 나열은 하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언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타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동차는요, 아껴준 만큼 자동차가 보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왜 고장이 많은가 라고 어떻게 볼멘 소리를 하기 전에 내 자동차는 고장이 없어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뭐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잘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곧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컨 가스 체감을 하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틀었을 때 성능이 좋다 나쁘다. 그리고 주유할 때 이 회사 기름을 넣으니까 어떤 게 있었고 이 회사 기름을 넣으니까 어떤 게 있었어,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자동차에 맞는 경유는 또는 가솔린은 어느 회사 것인가 이렇게 알아두시는 건 좋고요. 엔진 온도는 아까 에어컨에 의해서 냉각수 비중에 의해서 달라진다. 또 서머스tat에 의해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엔진 오일 점도 교환 시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정비사한테 부탁을 해서 부스트 압력 센서와 공기량 센서 데이터를 보고 현재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교환할 것이냐, 나중에 교환할 것이냐, 나는 몇 킬로마다 오일을 교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평균 주행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몇 킬로 탄다 라고 하는 조건에서 1000킬로 단위로 한 번씩 가셔서 점검하시면 매 1000킬로마다 가다 보면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부스트 압력이 정상, 높아, 또 공기량 센서 값이 높아, 정상,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죠. BPS 값을 측정했습니다. 예를 들었으니까 내 차도 이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약 2.0V라는 값이 나왔다고 치죠. 이렇게 그러면 새 엔진오일 갈았으니까 2.0이 나왔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들의 자동차는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2.0V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이하가 되겠죠. 정상값은 이 이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엔진오일 넣고 주행을 하면서 점점점 보니까 오늘 측정했던 2.0V가 내려가요. 이렇게 전에보다 내려갔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걸 더 보십시오. 이것이 그 최저로 되는 순간이 언젠가. 그것이 안 되게 운행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매 1000km마다 스캐너를 통해서 진단을 해봐라. 그리고 부스트 압력이 최소가 되는 시점을 찾아라. 그때 엔진의 성능을 비교해봐라. 자동차 출력이 어떤가를 비교해봐라.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러면 이것이 곧 표준이다. 표준이 됐을 때 자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2V가 되는 데까지 몇 개월 걸렸느냐 또는 몇 킬로를 탔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약 1.5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2.0보다 낮은 상태일 때 엔진이 그나마 성능이 좋더라 라고 하는 시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진단해보고 앞으로 몇 킬로씩 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에어프로 센서 값도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스캐너 하나 걸면 부스트 압력과 공기량 센서 값, 또 냉각수 온도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엔진 오일 교환 시기 또는 적절한 엔진 오일의 점도, 그리고 에어컨 가스의 적절한 압력, 그것이 곧
엔진의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이고 모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TV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후원 계좌가 뭡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으세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알려주시대요. 그래서 후원 계좌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후원 계좌를 앞으로는 영상 올릴 때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의가 돼서 좀 저를 돕고 싶다면 후원 계좌에다가 여러분들의 성의를 보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드린 말씀이 오늘 주셨던 그 전화를 주셨던 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이뻤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분, 그리고 제 영상에 의해서 차를 좀 성능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많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분들은 불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자신하고 있고요. 혹시나 정비하는 도중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요, 그 정비사님과 대화가 안 통하는 뭔가 있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최저의 경비에 의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는데 돕겠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신 분께서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우측 하단에 여기 희미하게 빨갛게 보이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받으셔서 그때그때 자동차 관리의 가이드가 되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이 권영호한테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